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굴욕주더니 미 대놓고 젤렌스키 퇴진 요구. 이제 미국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아예 그냥 나가라, 퇴진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나섰다라는 겁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미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하던 중에 사실상 거의 뭐 백악관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에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더 이상의 카드도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 백악관을 나섰어야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볼까요? 전쟁을 끝낼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미국에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광물 협정 우리 지금 준비하고 있고 준비 다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습에 나섰습니다만 미국은 냉랭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패권주의가 상당히 좀 노골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우리나라 국내 정치 상황은 어떠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윤, 이 선거 앞둔 3월 국회 강대강 대치 예고입니다. 이제 3월 국회가 어떨 것이냐,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왜? 윤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 선고가 곧 있을 예정이고 그 뒤에 3월 말에 이제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 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또 앞두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추경도 있고요, 연금 개혁도 있고요. 이 여야 간에 같이 논의해야 될 민생 현안이 산적한데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 결국 강대강 대치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강대강 대치라는 얘기 결국 민생 현안이 표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크다라는 말이 되는 거겠죠. 우려가 기우였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특별히 좀 하는 이유 이겁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4연속 바닥 성장률 외환위기 때도 없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볼까요? 2024년 작년 2분기입니다. 작년 2분기 마이너스 0.2였었고요. 성장률이 3분기 0.1, 4분기 0.1, 2025년 1분기 전망컨대 아마도 0.2가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4번 연속으로 0.2가 채 되지 않는 경제 성장률을 나타낸 거 외환위기 때도 없던 일인데 이번이 이럴 것 같다라는 거죠. 굉장히 어렵다. 싸울 시간도 여유도 없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증원 혜택 의대 신입생들 내년 증원은 반대, 수업 거부 동참입니다. 네. 이제 올해 이 의대에 들어간 신입생들은 이 한 1,500명 정도 증원된 이 의대 정원 혜택을 본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 학생들도 말하기를 내년에 증원하는 건 우리도 반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지금 오늘이 개강이죠. 3월 4일. 오늘 뭐 초등학교, 중학교 다 개강인데 의대 40곳 중 10곳, 4곳 중에 한 곳은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0곳은 괜찮냐? 여기도 대부분 등록을 안 했다. 10손가락 안에 꼽는 것도 수두룩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후배에 위한 사다리 걷어차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긴 있는데 사실 이게 학생들도 이 신입생들도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기사 보시죠. 경향입니다. 학교 복귀 의대생 명단 유포. 경찰 연세대 의대 수업방해 수사입니다. 네. 지금 이 기존 학생 중에 복귀하는 학생들이 누구누구다라고 이 리스트가 명단이 이 유포가 된 건 물론이고 지금 신입생들한테도 현재 휴학 중인 선배들이 니네도 휴학에 동참해 수강 신청하지 마라고 이른바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볼까요? 게시판 초롱글 그리고 휴학 압박이 있다라는 제보가 실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네. 그 의대가 선후배 사이가 상당히 좀 엄격한데 신입생들이 하늘 같은 선배 눈치가 좀 보여서 선뜻 수강 신청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죠. 본인의 생각은 뭐 휴학 혹은 수강 신청 어느 쪽이든 가능합니다. 다만 내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도 강요하고 압박을 가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니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감사원 선관위 직무감찰 막히자 회계감사 카드
네, 저희가 이 말씀을 드렸죠. 감사원이 선관위의 이 특혜 채용 문제를 좀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이거는 위헌입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좀 볼까요? 감사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위헌 판단은 직무감찰만 해당되기 때문에 직무감찰이 아니라 회계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감사로 선관위의 비위를 좀 공론화할 수 있을 것 같다. 더불어서 김세환 전 이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 세컨폰이 있었던 것도 이것도 회계감사가 사실상 이 단초가 됐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회계감사로 새로운 사실이 더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사진 기사 볼까요? 네, 빨갛게 핀 홍매화입니다. 여기거든요. 경남 양산엔 벌써 봄이 왔습니다. 이렇게 홍매화가 폈는데 그런데 옆으로 살짝 좀 가볼까요? 여기는 하얗게 겨울왕국이죠. 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차 위에 이만큼이나 쌓였어요. 네, 지금 차 위에 있는 눈을 지금 치우고 있는 이 시민의 모습인 거죠. 여기는 강원도 양양이다. 똑같은 양으로 시작하지만 양산은 홍매화가 피고 양양은 이렇게나 눈이 많이 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강원 산지 동해안은 오늘도 10에서 30cm 정도 눈이 더 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염두에 좀 두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눈비가 오늘도 예고가 돼 있습니다. 출근하시는 분들 출근길 옷차림 단단히 좀 여미고 나오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좀 드리네요.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십사가 대체 뭐냐라는 거죠. 같이 볼까요? 17일까지 일정 비운 헌재, 윤 탄핵 심판 선고 초읽기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는 사실상 다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헌재의 판단만 남아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17일까지 헌재에선 다 헌법재판관 다 일정을 싹 다 비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재판관 평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거의 매일같이 계속해서 평의를 열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7일 아니면 14일 금요일에 선고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달력 같이 볼까요? 네, 지금 얘기는 이겁니다. 헌재가 지금 쭉 그래서 최종 변론기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17일까지는 계속해서 아무 일정 없이 다 비워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선 전례들을 봤을 때 탄핵 심판 선고는 보통 금요일 날 나왔더라. 그러니 요 사이에 있는 7일 아니면 14일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김승원 의원님. 네네. 지금 현재 또 법사위 간사시기도 해요. 언제쯤 선고가 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이 사건 탄핵 심판의 쟁점은 5가지이지만 네. 상당히 좀 그 쟁점이 단순하고 사실관계 위주로 되어 있어서 네. 사실은 저희도 선고가 곧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 금요일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이번 주 금요일은 오늘부터 평의를 하기 시작하면 좀 빠듯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평의 종료 후에 네. 결정문을 쓸 시간이 있고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금요일은 좀 빠듯하고요. 다만 저희가 4월 2일 날 전국 곳곳에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데 네. 3월 10일 전까지 선고가 나면 대선과 함께 보궐선거를 치러지게 되고 그 이후에는 4월 2일 보궐선거와 5월 달 혹시 대선을 따로따로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예산 절감이라든가 혹은 국민들에게 그런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거라면 10일 전에 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하.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네. 지금 뭐 5가지 쟁점을 하루에 한 개씩만 정리해도 3월 10일 전까지는 충분히 선고할 수 있다. 예, 다만 이제 전례가 원래 이제 헌재가 목요일 날 선고를 주로 하는데 네. 고 노무현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는 금요일 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요일 날로 주로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앞선 전례들을 볼 때 금요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지만 하지만
보궐선거 여부와 이제 같이 하게 될 이런 부분까지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 그럼 3월 12일 전에는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강성규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그동안 전례 비춰 보면 뭐 7일, 14일 뭐 예고 네. 예정 추론하지만 제가 볼 때는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넘을 것이다. 예, 그동안 그 헌재가 네. 국회가 탄핵 소추한 주요 원인이 내란죄를 삭제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네. 또 심리 과정에서도 피소추인 대통령이나 변호인들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논란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 헌재 재판관 구성원에 대해서 많은 편향돼 이념적으로 편향된 분들이 많다 이렇게 대해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탄핵 소추의 원인부터 심리 그리고 또 구성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의아하게 있기 때문에 네. 평의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기존에 뭐 노무현 대통령 때 7일 뭐 또 박근혜 대통령 때 14일 되었다고 그래서 14일 날 재판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말씀은 일단 3월 한 중순쯤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보다 훌쩍 넘어가서 뭐 한 4월, 5월, 6월까지 넘어간다는 말씀인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시는 걸까요? 그 이번 재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하는 것이 이게 공정하냐는 것인데요. 헌재가 섣불리 공정하지 않은 결론을 낼 때 많은 국론이 분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적어도 헌재가 그동안 원인, 심리 과정 여러 가지 구성원들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그런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충분하게 평의해서 논란을 거쳐서 이에 대한 아주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5월이나 4월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평의를 여러 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앞서서 논란들을 다 고려를 하면 그러면 4월, 5월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김 의원님. 네, 벌써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83일이 넘고 있는데요. 예전에 고 노무현 대통령님과 박근혜 대통령님 그 탄핵 결정 시기까지는 충분히 네. 이미 그와 같은 심리 기간을 갖추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12월 3일 밤에 있었던 그 수많은 동영상, 그다음에 그 내란 국조특위라든가 국회에서 개헌 관련된 내란 관련된 당사들의 한 증언 등 충분한 증거는 수집되었고 많은 국민들이 이것은 반헌법적인 행위다,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에 지금 여론조사를 봐도 그런 그 여론이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그런 점들을 다 두루두루 살펴서 잘 결정을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강승기 의원님 짧게. 예, 내란죄가 국회 탄핵 소추의 주요 원인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어서 피고인이 피소추인이 동의하지 않은 증거는 채택할 수 없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까지 증거가 채택되었습니다. 재판정에서 법원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상태 이에 대해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 헌법 질서에서 엄중한 사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헌재도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두 분 의견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지금 갈린 상황이에요. 굉장히 빨리 결론이 날 것이다.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김승원 의원 의견이시고 강승규 의원님은 아니다.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 다 평의를 통해서 꼼꼼하게 다 보려면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고 걸려야 된다. 그게 맞는 거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런 게 다 저희의 전망인 겁니다. 앞선 전례를 봤을 때 대략 2주 안에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러지 않겠느냐. 거기에 헌재가 일단 17일까지 다 일정을 빼놨으니 요 안에 좀 뭐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이게 또 길어질지 아니면 요보다 굉장히 빨리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헌재에서 지금 그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 헌재의 이 판단 관련해서 어제 이런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했느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배반할 날이 D-85일이다. 라고 날짜를 확 디데이를 박았습니다.
이제부터 불난 호떡집처럼 윤석열 배신을 두고 경론 시작해 마침내 85일 안에 배신이 대세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 절연 그리고 지도부 교체에 나서지 않겠느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강성기 의원님, 불난 호떡집처럼 윤 대통령 국민의힘이 배신하고 절연할 것이다라는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비상계엄 조치가 진행되고 또 탄핵 국면이 접어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 그리고 국민의힘의 인기가 굉장히 치솟았는데요. 절반 가까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이 국민의힘이 그 중도층에 접근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야당의 탄핵이 너무 불법적으로 또 무모하게 진행된다는 국민의 반감입니다. 여기에 청년들이 또 중도층들이 소위 말하는 중도층이 여기에 의사를 보인다는 것은 민주당의 탄핵의 그런 불법 의원적인 절차 또 그 무모함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이 잘해서 국민의힘 시간이나 윤석열 대통령 시간이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처럼 국민의힘 또는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탄핵은 잘못됐다라고 보는 시각이 강하기 때문에 저런 사태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 혼자만의 생각이고 바람이다. 이런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부분이 김승원 의원님 네. 콕 집어서 D대를 딱 집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네. 벌써 캠프를 준비하고 있고 구성하고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을 시작했고 다만 이제 시간을 벌기 위해서 계속 이 탄핵 절차의 위법성이라든가 이런 걸 강조하려는 것인데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잘 정리해 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도 네. 탄핵이 기각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또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빨리 선고를 해야 복귀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직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방향을 잡지 못하고 네. 이리저리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거는 자꾸 너무 극우 집회라든가 극우 발언을 국민의힘 의원들도 거기에 많이 동조를 하시고 하시니까 이 국민 간의 어떤 그 간극이라든가 이런 견해 차이가 너무 심하게 벌어져서 정치인으로서는 뭔가 소통하고 또 대화하는 그런 메시지도 국민의힘 후보 측에서 그러니까 대선을 준비하는 쪽에서 나오시는 것이 이 국가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저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김승원 의원님께서는 아니 따로 여권 안에서도 국민의힘 안에서도 나름대로 그 주자들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뭐냐? 절연의 준비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무 극우적인 목소리를 내면 나중에 오히려 대선을 치르게 될 때 더 힘들 텐데 라면서 조언을 지금 주셨거든요. 강승규 의원님. 모든 사건이나 인물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모습에 대해서 지지를 보낼 때 그 지지의 모습, 내용은 뭐냐면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공감하느냐의 여부입니다. 네. 지금 국민들께서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국민의힘의 지지가 높아졌던 것은 탄핵이 잘못돼 있다. 지금 이 탄핵이 대한민국의 군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와 또 반대 입장을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국면은 탄핵이냐 반탄핵이냐 국면이고 뭐 일부 중진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네. 만약의 경우에 그런 것을 대비한다는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다 하더라도 결국 소위 말하는 중도층, 저는 스윙보터라고 그러는데 스윙보터들은 네. 어떤 부분에 지지세를 보이냐면 저 모습이 탄핵을 반대할 때, 탄핵을 찬성할 때 어떤 모습을 보였냐에 대한 정체성, 나가 그 부분에 공감하느냐의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탄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움직여서 중도층을 확산해야 된다. 또 탄핵을 중도층이 확산하기 위해서는 탄핵을 찬성하거나 반대하기 명확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 등은 저는 더 오히려 지지를 잃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강 의원님은 아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지 않았느냐. 그런 걸 보면 우리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좀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리얼미터에서 한 여론조사가 있죠. 같이 좀 볼까요? 이겁니다. 네. 파란색이 정권 교체고요. 빨간색이 정권 연장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이게 12월 넷째 주서부터 이번 2월 넷째 주까지 쭉 나와 있는 건데 그래프가 그냥 쭉 어떤 흐름으로 보면 일단 정권 교체해야 된다. 위에서부터 볼게요.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게 쭉 내려가다가 지금 이 1월 셋째 주를 찍고 1월 셋째 주에 빨간색이랑 크로스가 됐죠. 그러다가 다시 살살 올라가서 최종 어제 발표된 게 55.1%입니다. 그럼 빨간색은 어떠냐? 정권을 연장해야 된다라는 쪽은 처음에 시작은 32.3이었어요. 근데 황선교 의원님 말처럼 쭉쭉 올라갔죠. 그래서 셋째 주 때 크로스 48.6으로 파란색 정권 교체보다 더 높았습니다. 근데 요 시기점으로 조금씩 내려가서 어제 발표는 39. 그래서 최종 55.1대 39%가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강 의원님. 네. 1월 셋째 주에 분명히 요 포인트 때서는 말씀처럼 이게 더 높았는데 정권 연장해야 된다는 게 조금 더 물론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더 크긴 컸는데 그다음에 서서히 떨어지다가 갑자기 또 45.3에서 39로 뚝 떨어졌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럼? 최근에 그 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지지세가 또 역전됐다 이렇게 주장한 여론조사가 두 여론조사에 나왔습니다. 갤럽과 오늘 예를 들으신 리얼미터인데요. 네. 이 두 기관이 대통령의 지지세가 높아질 때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조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했던 두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통령 지지가 높아지는 부분에 대한 국민들에게 그 국민의 여론 시각을 보여주지 않겠다 이런 시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최근에 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열심히 싸워주는 탄핵이 왜 편법이고 부당하다라고 싸워주는 거에 있어서 그 국민의힘이 일부에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고 있다는 국민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단 말이죠. 현재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반대에 대한 그런 시각인데 이에 대해서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지지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 부분이 나타난 여론조사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또 확대하려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의 의도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전체를 진단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여론은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 기관들이 지금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은 여론조사 기관이 어떤 자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좀 편향되게 조사를 한 면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김성원 그렇게 의원님. 해석합니다. 네, 김성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 지금 아무튼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여론을 보시는 시각이 이 현장과는 좀 다르다, 차이가 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중도층에서 지금 이런 강경한 부류 또 사회적인 어떤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현장에 가보면 12월 달 연말 특수를 노렸던 소상공인 분들이 12.3 계엄으로 인해서 모든 약속이 취소가 되고 그때부터 현금성 자산만 11조가 빠져나가고 계엄의 경제 피해가 151조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는데 지금 아까 우리 4연속 성장률이 0.1%대 바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서서히 지금 국민들이 체감을 해가면서 이제는 이 뭐랄까요, 공격적인 그런 언행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빨리 이거를 회복하고 수습하고 다시 민생, 경제에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기운이 점점 높아지리라고 보고 그것의 어떤 그 사인이 징표가 바로 저런 리얼미터에 나온 조사가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중도층이 60% 이상이 정권 교체 혹은 탄핵 찬성에 지금 그런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도층은 확실히 지금 이제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회복시키자, 이런 흐름이 중도층에도 뭐 거의 이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말씀은 김승원 의원님 아니다. 여론조사 업체가 뭐 의도성을 갖고 했겠느냐. 오히려 중도층만 놓고 보면은 중도층은
지금 이제 이런 계엄을 좀 넘어서서 정말 회복해야 된다라는데 방점을 좀 찍고 있는 걸로 난 보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강 의원님. 네. 그 최근에 저성장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문재인 정권 등 야당이 집권했을 때 성장 동력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이런 측면이 그 또 부채, 국가 부채 증가에서도 400조 원이나 늘어나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기술도 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AI라든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장 동력을 좀 마련했어야 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국제 그 경제 변화 등에 맞추지 못했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런 하나의 지금의 어떤 탄핵 정국 때문에 이렇게 저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진단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탄핵 정국 때문에 저성장이다라고 보는 건 안 맞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관련해서 오늘 중앙일보는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볼까요? 중도층 거부감. 저희가 지금 다 계속 중도층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중도층 거부감. 반탄광장 뜨거워지자 정권 연장론 식었다. 이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광장에서 모이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 광장이 좀 뜨거워질수록 오히려 그때부터 정권을 연장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더 식었다, 차가워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앙일보의 지금 얘기는 강 의원님, 이게 지금 반비례인 것 같다. 광장이 뜨거워질수록 오히려 이 국민의힘이 정권을 연장해야 된다는 거는 그 목소리에는 더 힘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연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제목인 거거든요. 제가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원인에 대한 진단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현상적으로 이것이 여론조사 중도층의 여론이 좀 국민의힘에 대해서 낮아졌다고 그래서 국민의힘 또는 그 탄핵 반대에 대해서 여론이 식었다는 것이 아니라 광장에 그런 여론이 클수록 중도층의 여론이 빠져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중도층은 이에 대해서 뭔가 분명한 그 정체성을 분명히 고민하는 시간이 길다는 것이죠. 지금 탄핵 정국에 있어서 그동안 민주당이 또는 야당이 해왔던 여러 가지 탄핵 논리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게 비상조치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중에 민주당의 행태 또 탄핵에 대한 무모한 그런 입장 등을 보면서 중도층들이 이게 다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분명히 중도층도 뭔 생각을 하고 있느냐. 탄핵이 이게 잘된 것이냐. 아니다. 잘못됐다. 그러면 뭘 해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좀 낮아졌다. 정권교체 이것을 가지고 정권교체에 대해서 연장이냐 반대냐 이런 논리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네. 김승원 의원님. 예. 지금 국민의힘이 그 반탄광장에 참여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근데 거기서 주시는 메시지를 보면 예컨대 공수처라든가 선관위, 헌법재판소가 다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다 때려부시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도층에서 봤을 때는 지금 서부지방법원 그 폭력 사태가 발생한 지가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런 반탄광장에 가서 국가기관을 또 때려부시자는 말을 하니 거기에 동의할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헌재 재판관들은 일본 일제시대 재판관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런 메시지가 오히려 저는 중도층에게 거부감을 일으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빨리 민생이라든가 경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 국민의힘을 믿고 국민의힘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실 것 같습니다. 네, 반탄광장의 이 굉장히 센 목소리들에 대해서 오히려 중도층이 반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지금 중앙일보의 얘기랑 지금 생각을 같이 한다라는 취지로 좀 말씀을 하셨어요, 강 의원님. 예, 국민의힘이 헌재나 선관이나 이런 기관 등을 헌법기관들을 때려부시자고 하는 표현들은 그냥 현장에서 잘못 표현된 것이고요. 실제는 최근에 보지 않으셨습니까? 선관위의 어떤 여러 가지 채용 비리가 878건에 이르는데도 이에 대해서 헌재는 선관위에서 감사를 할 수 없다. 감사원 감사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결 내립니다. 그렇다면 무수부리에 이렇게 그 헌재라든지 선관위라든가 이렇게 헌법 위에 있는 기관들의 견제는 누가 하게 되나요? 이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고요. 그런 표현이 있을 것이지 지금 국민의힘은 누구보다도 우리 헌법기관, 우리 헌법 질서가 지켜져야 된다. 그렇게 다 하고 있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의회 독재에서 지켜져야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마지막으로 짧게 김성원 네네. 의원님. 아니 지금 선관위 사무총장이라든가 선관위를 누가 임명을 했습니까? 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한 사무총장, 또 윤석열 대통령 임기 하에 있었던 선관위의 또 총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본인들의 임기 내에 있었던 총선마저도 부정선거라고 부정선거라고 비판하고 본인 임명한 사무총장이 그런 비리가 있었다, 비리를 관리 감당 못했다라고 비방하면 도대체 그럼 그 책임을 본인들이 져야지 누구에게 지금 묻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점잖게 딱 앉으셔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이 참 점잖은데 굉장히 창과 방패 같은 아슬아슬한 느낌이 좀 없잖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여야의 생각이 다르고 이 탄핵, 이 반대, 탄핵 찬성의 입장이 또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이 저희가 말하는 중도층들이 지금 이런 모든 얘기들을 다 듣고 굉장히 이 많은 판단을 하고 있는 그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이죠. 아침엔 피플입니다. 첫 번째 인물 누구냐? 한동훈 전 대표예요. 한동훈 전 대표가 왜 나왔는지 기사 같이 볼까요? 여 지도부 만난 박 당대표 사사건건 대립각 안 돼. 네. 어제 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네. 지금 바로 보이는 이 모습인 거죠. 여기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옆에 유영아 의원이 있고 맞은편에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여 지도부가 모두 함께 가서 만났다라는 겁니다.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직접 들어보실까요? 돌이켜보건대 개인의 소신이야 항상 있을 수 있지만 집권당의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개인 행동이 지나치면 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소신을 내세워서 개인 행동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은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지금 신동국 대변인이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러난 다음에 이런 얘기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지금 집권당 대표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사실 뭐 여당 지도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자당 소속 전 대통령들 만나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말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약간 좀 민망하고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당 지도부한테. 그 유훈 정치도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지지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두 분을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려면요, 당 회의실이나 당사에 그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사진부터 거셔야죠. 사진 다 떼냈거든요. 왜 떼냈습니까? 우리 당사에 있는 사진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세 분밖에 없어요. 저 두 분 대통령 사진 다 떼냈습니다. 그리고 무슨 염치로 지금 이제 저렇게 당 지도부가 우르르 몰려가서 저분들에게 그 자기들이 필요한 얘기를 발췌해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건지 민망하지도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정말로 저 두 분 대통령에게 지혜와 경륜을 얻고자 한다면 그러면 사진부터 거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직접 얘기하신 게 아니고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네. 뭐 그게 얼마나 정확한 뉘앙스로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미리 이제 저런 얘기들을 사전에 뭐 조율하고 갔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의를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자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맞습니다. 근데 대의가 뭐죠? 어떤 대의입니까? 대의는 비상계엄 위법 위헌한 비상계엄도 용인하는 게 대의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에 대한 거부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 대한 책임지지를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본인에 대한 재판이나 탄핵 심판 모든 것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대통령이 그 박 전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대의라는 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얘기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간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좀 비판을 받을 법하다. 아유, 죄송합니다. 지도부가 좀 이 비판을 받을 법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간 건데 원하는 얘기를 박 전 대통령을 통해서 좀 들으려 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사건건 대립각 세우는 집권당 대표는 누굴 말하는 거냐라는 거거든요. 서영주 대변인님. 네, 뭐 쉽죠, 문제가. 한동훈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본인이 대통령을 하면서 김무성 아마 그 대표랑 이 대립을 엄청나게 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개혁을 되살려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 이제 막바지 이르렀구나. 이제 더 이상 끌어당길 만한 땔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리의 강성 지지층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나 그 땔감도 다 이제 뭐 소진되는 것 같고요. 여론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난 대통령들을 찾아가서 뭔가 힘을 얻겠다는 것인데, 과연 국민들은 이 시각을 어떻게 볼까요? 근데 저는 어제 만남 속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워딩 중에 자주 썼던 국민이라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시각에서 보십시오가 아니라 그냥 뭐 민생 잘 챙기시고 하나 돼서 당이 똘똘 뭉쳐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뭘로 뭉치죠? 지금 국민의힘 뭉치고 있는 거는 지금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을 보호하고 그가 풀려나서 다시 복귀하는 거를 저는 지지한다고 봅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거를 대의라고 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켜서 뭔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어떤 비상대권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힘을 모으라고 했을까요? 저는 거기에서 지금 말하는 모든 뉘앙스들이 국민이 배제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서 박근혜 전 대통령,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지금 탄핵을 당한 대통령에게 가서 탄핵을 당할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혜가 나올까요? 탄핵에 대한 지혜밖에 더 나올 게 없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비판, 전직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하는 거, 그게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말씀하시면서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선 본인이 대통령 때 당시 당대표였던 김무성 당시 대표를 좀 생각을 했었던 게 아니겠느냐, 그때를 좀 같이 염두에 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박근혜 당시 대통령 때 당대표가 김무성 대표였었는데 그때도 사이가 썩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잠깐 관련 목소리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헌법의 최종 수호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훼손하며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직이라는 공적 권력이 최순실 일가가 국정을 농단하고 부당한 사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너진 국격과 국민의 자긍심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따라야 합니다. 네, 사실 김무성 대표가 김무성 대표 그 대표직에 있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한 적은 없었죠. 그래서 오히려 그 당시에 이 친박계 그리고 김무성 대표 간의 어떤 갈등, 서청원 당시 이 최고위원과의 갈등으로 표면화됐었는데, 대표직에서 내려온 뒤에 이 얘기를 한 게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당적을 이젠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다라는 점을 이제 와서 지금 보면 좀 보여요. 네. 근데 지금 김무성 당시 대표를 염두에 두고 당대표가 사사건건 그러면 안 되지라는 얘기를
한동훈 대표 얘기를 겸사겸사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 건데 김종혁 최고위원님. 그러면 그때의 김무성 대표와 지금의 한동훈 전 대표와 같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상황을. 그게 뭐 상황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걸 어떻게 다르다, 완전 비교한다는 다르다. 거는 뭐 좀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억울하신 부분이 많을 거예요. 보니까 그때 당시에 과잉이라든가 이런 게 네.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청와대 뭐 비아그라가 있느냐 뭐니 다 엉터리였잖아요. 그 해외 순방 갈 때 경호원들이 고산병 뭐 이런 거 막기 위해서 한 거였는데 그런 거라든가 뭐 구판을 벌였다라더니 뭐 세월호 몇 시간 동안 뭐 무슨 수술을 했다는 이런 식의 거짓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하신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최순실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최순실이라는 개인이 대통령 공개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 뒤에서 뭐 예를 들면 인사권이라든가 혹은 뭐 사람들한테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는다든가 700억 K 미르재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그런 개인적인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이거하고는 좀 궤가 다르죠. 개인적인 뭐 문제점이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군인을 동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그걸 현장에서 봤잖아요. 최순실은 숨겨진 인물이었었고 비상계엄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눈으로 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를 들면 대립각을 세우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 명령 하달과 지시 이행의 관계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돼요. 예를 들면 의정 갈등에서 의사들과 그렇게 갈등을 벌일 때 당에서는 잘하셨습니다 이렇게만 가야 되는가? R&D 예산이 삭감돼서 그 연구원들이 펄펄 뛸 때 그거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뭐 그 호주 대사로 그 전 국방장관을 내보낼 때 그것도 박수를 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립각이 문제가 아니고 네. 말을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오히려 예스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당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됐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는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없다. 전혀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당 대표라고 다 대통령실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다 맞다라고 수긍만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또 같이 하셨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 박 전 대통령의 이 얘기로 지금 저희가 결국 한동훈 대표 얘기로 지금 들어간 건데 사실 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 한동훈 전 대표는 가지 않았죠. 다만 화제에 우회적으로 화제에 올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직접 간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간 사람 중에 눈길을 이끄는 사람 누구냐? 두 번째 인물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인물 권성동 원내대표인데요.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윤 수감 마음 무거워 나라 위에 여 단합을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윤 대통령 지금 수감된 거에 대해서 마음이 무겁다. 나라를 위해서 여권이 여당이 좀 단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 자리에 여당 지도부가 갔다고 얘기를 했죠. 지도부 권성동 원내대표도 같이 갔습니다. 그 모습 잠깐 같이 볼까요? 네, 영상으로 저희가 좀 준비가 살짝 보여주시면 네 얘기를 제가 할게요. 네, 보여주시면. 이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뭐 김상훈 정책위 의장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이 사람들이 같이 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자리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탄핵 때 죄송스러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지난 일이에요. 개의치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관련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왜 죄송스러운 건지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촛불이든 태극기든 모두 우리가 존중해야 하고 사랑해야 될 우리 국민들입니다. 이번 사건의 승리자도 패배자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했고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탄핵 과정에서 분출된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통합의 대한민국,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 당시에 법사위원장이었었죠. 그래서 국회 측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관련해서 국회 측 소추위원장이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서영주 대변인님.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탄핵 심판 이후에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을 어제 본 거라고 해요. 근데 이 박 전 대통령이 다 지난 일이에요. 개의치 마세요라는 얘기를 듣기까지 가서 인사하고 신발 벗고 들어가서 앉아있는 그 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들어가는 순간 많은 고심을 했겠죠. 명구하기도 했을 거고. 지난 권선동, 그러니까 영상 자료에서 봤던 그 권선동을 또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정의로웠을까요? 아니면 상식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얼굴이 좀 덜 두꺼웠을까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맞이하는 그 문에 들어가는 순간 얼굴을 얼만큼 두껍게 하고 들어가야 됐을지 다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정치인들, 특히 위정자들의 이 행태를 보면 국민들은 안중에 높다라는 게 늘 가슴이 아픕니다. 지난 권선동은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검사 역할을 한 거잖아요. 법사위원장으로서. 그때 격정을 토하면서 반드시 빨리 헌재가 판결을 내려달라. 탄핵에 이르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분입니다. 그건 국민을 위해서 했다고 그때는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은 뭐냐면 내란을 저지른, 어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훨씬 한 100배, 200배는 더 중한 헌정질서 위반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탄핵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는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권선동 원내대표는 지금 정치인으로서 적합한가? 라는 차원에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의논을 푸는 것은 국민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건 그가 풀어야 될 문제지. 중요한 거는 그의 행위가 정말 나라를 위하는 길인지, 중진으로서 그리고 집권여당의 지도부로서 적절한 행동인지에 대해서는 일말의 생각은 없었다고 봅니다. 마냥 얼굴을 두텁게 했을 뿐이다. 그래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입장을 좀 나타내셨는데 김정혁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윤 대통령 수감이 마음이 무거워. 그거 당연한 거죠. 현역 대통령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마음이 안 무거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 다 마음이 무거워요. 그 여당의 소속인 사람들은 다 마음이 무겁고 나라 위에 여당 단합을 하자. 그것도 너무나 맞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원론인 말씀인데 네. 그 얘기를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그걸로 바꿔놓는 그거 의도 자체가 저는 굉장히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합을 얘기하면서 그 단합이라는 단어를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단합하자. 근데 저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단합입니까?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이 의도가 너무 뻔해서 지금 소영주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아니 본인이 탄핵 소추위원장을 하면서 눈물을 그때 무슨 글썽였다는 보도까지 있던데 그러면서 박근혜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했던 분이 권성동 대표 아니십니까? 그럼 그 전에 찾아가서 죄송하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러면 진정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근데 이번에 간 거는 뭐예요? 지금 의도가 너무나 명백한 이유를 가지고서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사죄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게 사과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아마 저런 얘기를 드러내려고 갔을 텐데 이 대통령은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협상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얘기 안 나왔어요. 근데 유영아 의원을 대동하고 가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저 얘기를 끄집어낸 그 저의 자체가 저게 당의 단합을 위한 건지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목표를 위한 건지 참으로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 인물 가볼까요? 세 번째 인물 누구냐?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왜 오늘의 또 이 피플로 선정이 된 건지 같이 기사 보시죠. 몸 낮춘 젤렌스키, 미국과 관계 회복, 미, 새 지도자 필요 싸늘입니다. 네.
이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 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이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카드도 없으면서 카드 없다는 얘기를 우크라이나는 카드가 없다는 얘기를 6번을 넘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왜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무례하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악관을 쫓겨나듯 젤렌스키 대통령 밥도 못 먹고 오찬도 취소된 상태에서 나왔는데 그 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미국에 정말 감사하다라는 글을 올렸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뒤에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 미국이랑 관계 회복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젤렌스키 광물협정 서명 준비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면박당했지만 화해하고 싶어요라고 손을 내민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미국은 어쨌거나 계속 새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영주 대변인. 네. 그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을 한 나라의 정상을 교체를 할 수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제가 너무 순진한 걸까요? 순수한 건 아닐까 싶습니다. 순진보다는 순수하신 것 같은데 미국은 역대 그런 본인들보다 약소국에 대한 지도 체제에 많이 관여를 했었고 세계사적으로 미국이 많은 그런 관여를 통해서 지도 체제를 바꾸고 본인들의 이득을 취했던 것들은 우리가 많이 목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젤렌스키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 과정을 생중계로 보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아무리 미국이 이 힘이 강하고 패권 국가를 지향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전쟁 중이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화해시키겠다는 미국이 젤렌스키를 그러게 벤스 부통령을 뭐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정상을 도발하고 그 도발을 통해서 트럼프가 거의 내쫓듯이 젤렌스키를 보내버리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트럼프가 이게 굉장히 좀 패권에 대한 어떤 미국의 외교 정책으로 전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라서 저는 젤렌스키가 돌아가서 광물 협상권 다 할 테니까 우리 네. 잘 지내봅시다 했는데 이제 시간은 끝났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나와의 협상 파트너가 필요할 때다라고 선언한 것은 결국 러시아와 미국이 손을 잡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광물은 획득하되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적인 관계는 확대해서 결국에는 어차피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 그게 훨씬 더 트럼프 입장에서는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인데 이제 시작이라는 점에서 참 우울합니다. 이게 꼭 우크라이나만 그런 게 아니라 힘이 없는 약소국이 될 수 있는 여러 우방국, 동맹국도 특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정은과 이 트럼프의 관계도 있는데 거기에 방위비 분담금 자체도 걸리는 대한민국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리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좀 씁쓸한 모습 속에서 잘 대비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미국이 그동안 뭐 직접적으로 뭐 자체 다른 나라 국가에 뭐 대선을 뭐 대신 뭐 치르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다른 정상 올리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압력을 가하는 그런 일은 사실 수차 있긴 있어 왔었죠. 근데 이번에도 그걸 생각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굉장히 싸늘한 이 모습을 보인다는 거. 그럼 우크라이나가 광물 협상 다 준비됐다고 해도 협정 다 준비됐다고 해도 이거는 일단 물 건너 간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럼 광물협정 끝입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또 물어보죠. 그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은 중단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이로선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는 뜻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젤렌스키는 미국에 더 고마워해야 된다. 미국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더 고마워해야 된다. 더 고마워하면 광물협정 다시 진행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건지 근데 그 광물협정을 다시 진행을 해도 젤렌스키랑은 안 할 거다라는 얘기인 건지 이게 사실 좀 애매하긴 합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저게 트럼프 방식이에요. 트럼프 본인의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일단 협박을 확 하고 상대방이 이게 뭐야? 말도 안 되는 주장하고 있네. 그러면 그다음에 단계를 낮춰서 빼낸다. 이게 뭐 트럼프 방식이잖아요. 국제관계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참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러시아는 침략군이에요. 남의 나라 침략한 그 침략군이에요. 우크라이나는 그 전쟁의 그 피해자고. 네. 근데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북한에 대해서도 김정은에 대해서 스마트 가이라고 그러고 뭐 거기다가 콘도를 세우고 싶다고 북한에다가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야 광물 내놔. 니네 갖고 있는 광물 내놔 그러는 거고 한국에 대해서도 니네 제조업 갖고 있지 제조업 갖고 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캐나다에 대해서도 그렇고 유럽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은 우리한테 전부 다 가져와. 니들 갖고 있는 거. 이런 식의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 국제사회가 잘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현실인 것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처를 참 잘해야 됩니다. 길거리에서 성조기 들고 시위한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 편 들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고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과 아마 만날 거예요. 만난 다음에 생색은 자기가 내고 경제 지원해주겠다 그러고 돈은 우리한테 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준비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이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이른바 트럼프식 어떤 협상 방식을 우리가 몰랐던 거 아니지 않느냐. 문제는 이 방식을 우리나라의 이 남북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사실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대응을 할지가 중요하다. 아쉽고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번째 인물 가볼까요? 오늘은 저희 피플이 4명이나 됩니다. 네 번째 인물 누구냐? 전한길 강사죠. 전한길 강사가 왜 등장했느냐? 다음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이게 뭐야? 빨간 목도리죠. 빨간 목도리인데 여기에 뭐가 달려 있어요. 배지가 하나 달려 있는데 여기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 보이죠. 반드시 돌아옵니다라고 적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배지가 달린 빨간 목도리가 나왔습니다. 아니 전한길 강사가 오늘의 인물인데 이 목도리 또 뭐야 싶으실 수 있는데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이 박수영 의원이 단식을 하고 있죠. 국회에서 마은혁 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한길 강사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 목도리를 걸어주고 배지를 목도리에 달아줬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괜찮으시냐, 건강 괜찮으시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다고 해요. 무슨 얘기 나눈지 같이 볼까요? 내가 내일 예정된 강의가 없으면 내가 단식에 합류를 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같이 단식 농성 하고 싶은데 내가 내일 강의가 있어서 못하네요. 밖에서 할 일이 많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2030 개몽에 앞장서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 주고받은 얘기를 지금 보면 내가 할 수만 있으면 함께 하고 싶은데 지금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이 전한길 강사가 지금 뭐 보수의 전사라고 지금 별칭이 지금 붙었어요. 보수의 전사인 전한길 강사가 국회까지 와서 빨간 목도리를 이렇게 메어준 거는 왜 국회 여의도까지 왔느냐, 서영주 대변인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한길 씨는 이제 좀 뉴스에서 안 봤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특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노량진에서 역사 강의하는 분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분이 정상적인 발언들을 하는 게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지금 현지에서 심판을 기다리는 대통령이 죄가 없다, 계몽령이다 하는 그런 사회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소리를 안 하는데 자꾸 뉴스에 나오니까 거기에 좀 편성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인물에 나왔으니까 좀 평가를 하자면 좋은 말로는 자웅은 동색이다. 조금은 좀 거친 언어로는 그나물의 그 밥이다. 끼리끼리 논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한길 씨는 이제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탄핵에 이르를 만큼 비상계엄의 내란의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아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예전에 권선동 원내대표가 했던 태극기 부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투쟁 중이고 죄가 없다고 했던 거기에 있는 전사입니다. 태극기 전사지요. 박수영 의원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에요. 공당의 국회의원인데 이 단식의 이유가 참 가당치도 않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면 안 된다. 이거는 헌법재판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이죠. 그리고 이걸 임명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뭐죠? 헌정 질서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고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고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는데 둘이 힘을 모아서 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한 인물로서 떠오른다는 거 참 지금의 상황이 안타깝다. 저 모습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 의견이십니다. 네. 네. 일단 개인 의견으로 나는 전환길 씨 별로 안 좋은데라고 지금 살짝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전환길 강사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이유가 본인이 이 전환길 강사 본인 입으로 얘기한 게 내가 연봉이 60억인데 가족들도 말린다. 왜 나가서 자꾸 이 강의도 못 하고 오히려 돈도 더 못 버는데 왜 나가서도 힘들게 그러는 거냐. 가족들도 말린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가족들 얘기를 전한 전환길 강사의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님을 심판한 그 재판관들은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에게 국민의힘으로 명령합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들을 달성하려고 그리고 너희 헌법재판관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각하를 결정해야 한다. 기존처럼 조용히 네. 돈 잘 벌고 존경받고 인기 많던 남편으로 남편인데 돌아갔으나. 갑자기 지금 막 이러는 거에 대해서 불안하죠. 예. 그래서 저보고 집회 참가는 약속은 지켜야 되거든 사람이요. 네. 약속을 제가 3.1절 날이 마지막 집회예요. 네, 가족들하고 약속하길 3.1절까지만 내가 집회에 나가고 안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봤던 게 바로 이 지난 3.1절에 이 마지막으로 섰던 이 집회 현장의 연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본인이 돈도 많이 벌고 그러는데 정말 뚜렷하게 생각이 있으니까 이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집회도 매일같이 나오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사실 보수의 전사다라는 별칭이 좀 붙은 것 같은데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럼 한편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전환길 강사 결국 나중에 정치하는 거 아니야? 정치권 쪽으로 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모르죠 그거야 뭐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네.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 뭐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전환길 씨하고 같이 사진 찍어서 지역구에 보여주고 그래야지 뭐 본인에 대한 인기도 같이 올라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야당의 김어준 씨가 옛날에 무슨 그 방송에 나가면 성은을 입었다는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스워했는데 네.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 전환길 씨가 거의 야당의 김어준 씨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굉장히 비정상적인 질서고 우울하고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야당의 김어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좌회전, 우회전 무슨 얘기인지 기사 보겠습니다. K 엔비디아 30% 국민이 나누자는 이재명 여권 무서운 구상이다. 이재명 대표는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중에 국민의 지분이 30%다. 네. 그래서 그 70%는 민간이 가지고 30%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막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개인이 특정 기업이 전부 독점하지 않고 우리 국민 모두가 상당 부분을 공유하는 그래서 그런 세상을 만들 수도 있겠다. 제가 꿈꾸는 기본 사회. 네,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에서 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한국판 엔비디아 같은 그런 업체 하나 있으면 70%는 민간이, 30%는 국민들이 다 이렇게 다 같이 나눠 가지면
이거 세금 굳이 막 꼭 걷고 여기 의존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게 사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본 사회다라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서영주 대변인. 네. 이재명 대표가 불과 며칠 전에 수차례 반복해서 민주당은 원래 중도 보수고 성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엔비디아 30%는 국민이 다 나눠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뭐가 맞는 거냐? 좌회전이냐 우회전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서 네. 비판적인 시각을 던지는 오세훈 시장도 나와 있고 뭐 이준석 뭐 의원도 있고 몇 분이 있더라고요. 네. 한동훈 대표는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직 뇌가 말랑말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경직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일단 아이디어 차원에서 네. K 엔비디아 같은 이 거대 기업을 키울 때 결국엔 국가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원이 들어가죠. 뭐 국가의 지원이라는 건 누구 돈이에요? 국민 국가 돈이죠. 돈. 네. 국민 돈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K 엔비디아 같은 거를 육성을 시켰을 때 그 수혜자가 결국에는 국민이 세금의 원천이기 때문에 국민에 돌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 밑바닥에 그 아이디어가 깔린 겁니다. 그리고 그 행태 자체로 그러면은 이 회사를 국가가 육성시켜서 민간 자본의 70 그리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국가의 지원금이 있으니 국민의 지분으로 30%에서 국민한테 좀 혜택을 주는 게 어떻겠냐.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나의 그 던진 건데 이걸 또 득달같이 또 들어왔어요. 그는 저는 이 정책 아젠다에 대해서 이 정도의 논박을 끌어낸 거는 저는 득점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거는 하나의 포문을 연 것이지 네. 이게 완성된 정책 아이디어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이렇게 광분하고 흥분할 필요는 없다. 그래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얘기인 건데 이걸 말랑말랑하게 좀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딱 좌야 우야 여기에만 이 프레임만 딱 갖춰서 보는 거 아니겠느냐는 말씀이거든요. 김정혁 최고위원.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보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나오죠. 근데 이분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씀을 하세요. 엔비디아는요, 국가가 키운 게 아닙니다. 그건 개인 기업들의 창의력에 의해서 큰 거예요. 그리고 기업이 독점하지 않고 공유하는 세상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엔비디아는요, 신기술을 독점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거예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서. 나중에 물론 다른 기업이 경쟁하면 떨어지게 되겠지만. 그리고 개인 기업에서 70%는 개인에게 가져가고 30%는 뭐 국민들에게 주겠다라는 얘기 자체가 이것 자체가 이 사람이 기업에 대한 창의성이라든가 그 치열한 경쟁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저 뺏어서 나눠주면 표 온다라는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얘기하려면요. 야, 엔비디아 같은 큰 데서 하나 잘 되면은 국민들 다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지. 그렇지. 김어준 방송 같은 멋진 그런 유튜브가 있으니까 다른 방송국 필요 없고 거기에서 그걸로 다 통일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다 정상적이 되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아서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이디어 차원인 건지 앞뒤가 다른 얘기를 하는 건지 요 얘기는 아마도 오늘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추가적으로 아마 기자들이 질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기자들의 추가 질문에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고 생각을 어떻게 구체화를 하는지까지 좀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